나 지금 해외 출장 왔어.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그 순간 남편이 방금 걸어 들어간 오피스텔 5층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10년 지기 절친의 집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저는 절친이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자기 생일이라 잊어버리지 말라던 그 네 자리. 문이 열리는 순간 현관에 나란히 벗어진 남편의 검은 구두와 절친의 붉은 하이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날 밤 제가 삼킨 눈물은 곧 저 두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지원, 34살입니다.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과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벌써 8회를 보냈습니다. 숫자에 밝은 편도 아니고 말재주가 뛰어난 편도 아닙니다. 그저 맡은 일은 밤을 새워서라도 마무리해야 잠이 오는 성격이었죠. 동료들은 저를 두고 우직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답답하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한 번 마음을 준 사람은 끝까지 믿었고 한 번 잡은 손은 놓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 성격이 언젠가는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강원도 작은 소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되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시장에서 일하시며 제 학비를 대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께 짐이 되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던 날 어머니는 저를 껴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좋으니 따뜻하고 흔들리지 않는 가정을 꾸리겠다고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고 누군가를 상처 주지도 않으며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강민환을 처음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봄이었습니다. 학교 사진 동아리에 얼떨결에 들어갔던 그날 신입회원 환영회 자리에서 저는 구석에 앉아 물만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슬며시 앉은 사람이 강민환이었습니다. 이지원 씨 맞죠? 내가 아까부터 쭉 봤는데 점심도 굶고 저녁도 안 먹었죠? 이러다 쓰러져요. 강민환이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을 제 앞에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얼떨떨한 얼굴로 강민환을 쳐다봤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배고파서 기운 빠진 게 얼굴에 다 쓰여 있던데요. 자, 이거라도 좀 먹어요. 강민환이 웃으며 제 컵에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다정했습니다. 저는 그날 삼각김밥 하나에 마음을 열어버린 순진한 21살이었습니다. 강민환은 22살, 저보다 1살 위였고 경영학과였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환은 제 강의실 앞에서 기다리고 제 자취방 앞까지 데려다주고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말에 강원도까지 함께 내려가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강민환이 제 인생의 두 번째 아버지 같다고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윤수아는 그보다 더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전학 온 첫날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던 저에게 먼저 다가와 준 아이가 윤수아였습니다. 예, 여기 옆자리 비었지? 나 오늘부터 여기 앉는다. 윤수아가 제 옆에 가방을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응. 그래, 앉아.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름은 윤수아. 넌 이름이 뭐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응. 난 이지원이야. 지원아, 이름 진짜 예쁘다. 우리 오늘부터 단짝하는 거다. 알았지? 윤수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첫 연애에 실패해서 울던 밤에도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 가시던 날에도 결혼식장에서 제 손을 잡아준 것도 윤수아였습니다. 저는 강민환과 윤수아, 이 두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무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두 개의 기둥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릴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강민환이 닷새 일정으로 홍콩 출장을 간다며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선 지 하루가 지난 날이었죠.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편의점 앞을 지나던 참이었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회색 코트에 검은 백팩, 오른쪽 어깨가 살짝 처진 걸음걸이. 분명 홍콩에 있어야 할 강민환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민환은 편의점에서 나온 검은 봉지를 흔들며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로등 뒤로 몸을 숨기고 강민환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후들거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고, 회사 일 때문에 비행기를 놓쳐 잠깐 집에 들른 거라고 저는 계속 저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환의 걸음이 멈춘 곳은 낯익은 오피스텔 앞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은 윤수아가 2년 전에 이사한 집이었습니다. 지난달 윤수아가 새로 산 커피 머신 자랑하겠다며 저를 부른 바로 그 오피스텔이었죠. 강민환은 익숙한 손짓으로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뭐야 이거. 저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강민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가고 강민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원아. 어디야 지금. 저는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를 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디긴, 나 지금 해외 출장 왔잖아. 방금 호텔 체크인하고 저녁 먹으러 나가는 길이야. 강민환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너무 태연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밥은 뭐 먹으려고? 여기 호텔 근처에 딤섬집 유명한 데 있대. 자기는 저녁 먹었어. 저는 오피스텔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윤수아의 집은 5층이었고 창문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응, 먹었어. 시차 있을 텐데 얼른 쉬어. 자기도. 사랑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랑해 라는 그 3글자가 제 심장에 못을 박듯 박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오피스텔 공동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수아가 알려준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봤습니다.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5층에 도착해서 502 호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윤수아가 예전에 웃으며 알려준 비밀번호가 떠올랐습니다. 0415. 자기 생일이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었죠. 저는 손끝을 떨며 그 네 자리를 눌렀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에는 강민환의 검은 구두가 벗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윤수아의 붉은 하이힐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저는 신발을 벗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 딤섬은 무슨. 지원이가 진짜 그 말을 믿을까? 윤수아의 웃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믿지, 그럼. 걔가 언제나 의심한 적 있어. 강민환이 낮게 웃었습니다. 불쌍한 것.
지금쯤 자기 남편 비행기에서 잘 도착했나 걱정하고 있겠네. 윤수아가 킥킥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한 손으로 벽을 짚고 다른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올까봐, 짐승 같은 신음이 튀어나올까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는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가위를 들고 뛰어들어가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큰 소리로 이 오피스텔이 떠나가라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쪽에서 강민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됐고, 이리 와. 시간 없어. 어머, 성격 급하기는. 윤수아가 간드러진 웃음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어디선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딸깍 잠기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이 반으로 쪼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밖으로 나와 골목 끝까지 걸어간 뒤에야 저는 전봇대를 붙잡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을 통째로 도둑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밤의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 바닥에 앉아 저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강민환의 웃는 얼굴이 어둠 속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그 사진을 노려봤습니다. 눈물은 이상하게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느낌만 계속됐습니다. 새벽 3시가 넘도록 저는 침대에 눕지 못했습니다. 안방 침대는 강민환과 제가 함께 쓰던 곳이었습니다. 그 이불에서 강민환의 냄새가 날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이 회색빛으로 밝아올 무렵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금 당장 터뜨리면 안 된다. 증거를 잡아야 한다. 저 두 사람이 도망갈 구멍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밟아버려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저녁 강민환은 부산에서 방금 도착한 사람처럼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고생했어. 얼른 씻어. 저는 강민환에게서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우리 마누라 얼굴 보니까 이제 좀 살겠네. 강민환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팔 안에서 온몸이 굳는 걸 느꼈습니다. 어젯밤 그 손이 어디를 만졌을지, 어젯밤 그 입술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지 생각하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강민환의 등을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밥 차려놨어. 씻고 나와. 응, 배고파 죽는 줄. 부산은 진짜 사람 잡더라. 강민환이 태연하게 넥타이를 풀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국을 데웠습니다. 국그릇을 옮기던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저는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고 저 자신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강민환은 국을 후루룩 삼키며 말했습니다. 자기, 나 없는 동안 별일 없었어. 응, 별일 없었지. 자기는 부산 어디 있었어? 저는 밥을 뜨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해운대 쪽? 거래처가 그쪽이라.
밤에는 뭐 술자리 좀 있었고. 누구랑? 누구긴 거래처 부장님이랑 그 밑에 애들이지. 왜 뭐 궁금해? 강민환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른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냥 자기 잘 있었나 궁금해서. 뭐야, 자기 요새 좀 이상하다. 어제도 전화해서 어디냐, 뭐 먹었냐, 계속 캐묻고. 강민환의 눈매가 살짝 좁아졌습니다. 내가 언제? 자기가 자꾸 이러면 나 진짜 서운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강민환은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놨습니다. 미안, 그런 뜻 아니었어.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면 어디 아파?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강민환이 목소리를 낮추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정말 순간적으로 흔들릴 뻔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저 목소리에 얼마나 많이 속아왔던 걸까요? 저는 강민환의 손을 슬며시 빼고 물컵을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봐. 자기가 좀 쉬어야 돼. 사람이 피곤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강민환이 다시 밥을 뜨며 말했습니다. 의부증 그거 진짜 무서운 병이래. 자기 그렇게 되지 마. 강민환이 씩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속으로 뇌까렸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웃어봐라. 지금 짓고 있는 그 웃음 곧 벗겨줄 테니까.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윤수아였습니다. 저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걸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아야. 지원아, 뭐해? 저녁 먹었어. 윤수아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똑같았습니다. 어제 그 오피스텔에서 킥킥거리던 그 목소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방금 먹었어. 난 어제 배달시켜 먹고 오늘은 굶는 중. 다이어트. 뭐하러 굶어. 너 안 그래도 말랐잖아. 저는 소파에 앉으며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야, 너 요즘 얼굴 못 봤다. 우리 언제 봐? 윤수아가 어리광 부리듯 말했습니다. 글쎄, 나 요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 민환 오빠는 요새도 자주 나가. 윤수아가 뜬금없이 강민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저를 시험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아챘습니다. 어제도 부산 갔다가 오늘 왔어. 자주 나가지 뭐. 에고, 우리 지원이 독수 공방 힘들겠다. 윤수아가 킥킥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제 그 오피스텔에서 들었던 웃음소리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저는 소파 팔걸이를 손톱이 하얘질 만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젠 익숙해. 우리 조만간 얼굴 보자. 내가 좋은데 예약할게. 그래, 시간 맞춰서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핸드폰을 소파 위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0년을 언니라 부르고 동생이라 부르던 그 입으로 어떻게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금니를 꽉 물었습니다. 울음이 새어나오려는 걸 억지로 삼켰습니다. 강민환이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협탁 위에 놓인 강민환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문 인식으로 잠긴 화면에 저는 익숙한 6자리 숫자를 눌렀습니다. 저와 강민환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붉은 글씨가 액정에 떴습니다. 저는 다시 눌렀습니다. 강민환의 생일, 저의 생일, 어머니 전화번호 뒷자리까지 눌러봤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언제 바꾼 걸까요? 저는 핸드폰을 다시 협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놨습니다.
문득 화장대 옆 쓰레기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그 안을 뒤졌습니다. 구겨진 영수증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날짜는 지난주 수요일 강민환이 저녁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온 그날이었죠. 결제 금액은 2인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손안에 꽉 쥐었습니다. 옷장 안쪽도 살폈습니다. 강민환의 와이셔츠 옷깃에서 저는 낯선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손끝으로 만져봤습니다. 윤수아가 자주 바르던 색이었습니다. 지난 명절 시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는 길에 저와 함께 백화점에서 골랐던 바로 그 색깔. 저는 그 순간 무릎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그 셔츠를 손에 쥐고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집 안 구석구석에 이미 윤수아의 흔적이 배어 있었던 겁니다. 욕실에 놓인 낯선 여자 머리카락 한 올, 소파 쿠션에 밴 익숙한 향수 냄새, 냉장고 안에 넣어둔 저는 사지 않은 과일 주스까지. 저는 그동안 어디를 보고 살았던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눈뜬 장님으로 살아왔을까요? 저는 셔츠를 원래 자리에 도로 걸어놓고 옷장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그쳤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안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무 프로그램이나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응시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지옥에서 저 혼자 무너질 수는 없다고요. 저 두 사람이 저와 같은 자리, 아니 저보다 훨씬 더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제 두 눈으로 봐야겠다고요. 욕실 문이 열리고 강민환이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습니다. 저는 강민환을 향해 다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강민환이 출근한 후 저는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강민환이 서류를 본다며 저를 들이지 않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창문부터 활짝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부터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명함과 볼펜, 낡은 수첩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청첩장과 회사 서류들이 있었죠. 세 번째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서랍을 노려봤습니다. 책상 밑, 서랍 뒤편, 책장 위 화분 아래까지 저는 열쇠가 있을 만한 곳을 뒤졌습니다. 결국 책장 세 번째 칸에 꽂힌 두꺼운 경영서 뒤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열쇠를 꽂자 서랍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안에는 흰 봉투 여러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은행 로고가 찍힌 봉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 뜯었습니다. 서류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 집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제 이름으로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의 인출 내역서까지 있었습니다. 날짜는 지난 여름부터 시작되고 있었죠. 이게 뭐야? 저는 서류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인출된 돈은 매번 같은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좌 명의자란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윤수아, 윤수아, 세 글자가 종이 위에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금니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 달 전 윤수아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다며 자랑하던 그 사업 자금이 바로 이 돈이었던 겁니다. 제 명의로 뚫린 빚, 제 집을 담보로 잡힌 돈이 고스란히 저 여자의 사업 미천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가슴에 안고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랑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우정을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이름과 제 재산까지 통째로 도둑맞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이상한 웃음이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이었죠. 회사에 출근했지만 저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의 글자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화장실로 향하다가 그만 로비 한복판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바닥이 눈앞으로 훅 다가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누군가 제 팔을 잡아 저를 붙들었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낯이 익었지만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저를 근처 소파에 앉히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이지원 과장님 맞으시죠?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저는 감사팀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부서 회의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한도윤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명함에는 감사팀 과장, 그리고 변호사라는 글자가 함께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신데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한도윤이 자판기 쪽으로 걸어가더니 따뜻한 차 한 잔을 뽑아왔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끝의 온기가 서서히 몸으로 퍼졌습니다. 과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한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한도윤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진지했습니다. 무슨 얘긴가요? 과장님, 남편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강민환 씨. 저는 그 이름에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제 남편을 어떻게 아세요? 조금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시죠. 여기서 드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도윤이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은 한도윤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많이 놀라우실 겁니다.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들어주세요. 한도윤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민환 씨 회사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건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카드요. 강민환 씨는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사 직원입니다. 저희 쪽 예산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 이상한 지출이 계속 나왔습니다. 명품 매장, 고급 호텔, 그리고요. 저는 마른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윤수아라는 여성분 계좌로 흘러들어간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그 이름이 한도윤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이름 아시나요? 한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친구예요. 10년 지기. 저는 겨우 그 말을 뱉었습니다. 한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제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 저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 명의로 뚫린 마이너스 통장이랑 전세 담보대출 서류를 발견했어요. 그 돈이 다 그 여자한테 갔더라고요.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한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봉투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과장님, 이건 더 잔인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강민환 씨 앞으로 차명 계좌가 2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들 뒤로 사채업자에게 진 빚이 상당합니다. 한도윤이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숫자를 훑어보던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알던 액수의 몇 배가 되는 빚이 강민환의 이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거 다 진짜예요. 저희 감사팀이 확인한 자료입니다. 이대로 두시면 과장님 재산까지 다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바보같이, 진짜 바보같이. 저는 얼굴을 두 손에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한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앞에 티슈 상자를 조용히 밀어놓을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저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도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한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우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선택에 앞으로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젖은 눈으로 한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저를 믿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도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오래 응시했습니다. 차갑지만 흔들림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강민환의 다정한 눈빛 속에 감춰져 있던 거짓과는 완전히 다른 눈이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나요? 한도윤과 헤어진 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와 서재문을 잠갔습니다. 강민환은 회식이라며 늦는다는 문자 한 통을 남긴 뒤였습니다. 저는 한도윤이 건네준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차명 계좌 내역, 사채 빚 목록, 명품 매장 결제 기록이 눈앞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마치 저를 찌르는 바늘 같았죠. 저는 서류 위에 손을 얹고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은 어제 다 쏟아냈던 모양입니다. 이제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틀 뒤 저는 반차를 내고 한도윤이 운영하는 개인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회사 감사팀 일과는 별개로 한도윤은 퇴근 후에 소규모 법률 사무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좁지만 정갈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뒤 벽에는 자격증과 상장이 나란히 걸려 있었죠. 한도윤은 저를 응접용 소파에 앉히고 커피 한 잔을 내려주었습니다. 결심하신 겁니까? 한도윤이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네. 제 사건 맡아주세요.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 반환을 위한 소송까지 함께 진행하시게 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감정 소모도 큽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한도윤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이미 벼랑 끝이에요. 더 떨어질 데도 없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도윤은 잠시 저를 응시하다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하실 일을 말씀드릴게요. 한도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첫째, 강민환 씨한테 아무 내색도 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밥 차려주시고 웃어주시고 안부도 물어주세요. 할 수 있어요. 둘째, 통장이나 금융 서류는 몰래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원본을 옮기시면 안 됩니다. 눈치챕니다. 네. 셋째, 강민환 씨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삭제된 파일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한도윤은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도윤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지원 씨, 앞으로 감정에 흔들리는 순간이 자주 올 겁니다. 그때마다 저한테 전화 주세요.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겨우 그 말을 뱉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태어난 척 일했고 저녁에는 강민환 앞에서 웃는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아침에 강민환의 넥타이를 메어주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다녀와. 내가 저녁에 자기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우리 마누라밖에 없다니까. 사랑해. 강민환이 제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 입술이 닿은 자리를 문지르지 않고 웃어 보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강민환이 나가는 뒷모습을 문가에서 흔들어 보내주고 저는 문이 닫히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다 소용없다. 저 남자가 방심할수록 저는 유리해진다. 그 생각만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주말 아침 강민환이 늦잠을 자는 사이 저는 조용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강민환의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아래를 뒤졌습니다. 블랙박스에서 빼놓은 여분의 메모리 카드가 손에 잡혔습니다. 저는 그것을 얼른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조수석 시트 사이에는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머리카락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지문이 남지 않도록 티슈로 감쌌죠. 그날 저녁 한도윤에게 메모리 카드를 건넸습니다. 사흘 뒤 한도윤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복구된 영상 파일 목록이 길게 떠 있었습니다. 열어보시겠습니까? 한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받아 파일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지난달 어느 저녁 강민환의 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윤수아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윤수아는 강민환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자기, 그 여자 언제 정리할 거야? 윤수아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지원이 명의로 대출 좀 더 뽑아야 돼. 강민환이 대답했습니다. 자기 진짜 못됐다. 윤수아가 킥킥 웃었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 사업 자금은 어디서 나? 강민환이 윤수아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쥔 손이 얼음처럼 굳는 걸 느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이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충분히 보셨습니다. 더 보실 필요 없습니다. 한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눈물 대신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죠. 복사본 잘 보관해 주세요. 저는 얼굴에서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네, 원본은 제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도 저와 한도윤은 여러 번 만났습니다. 어떤 날은 카페에서, 어떤 날은 한도윤의 사무실에서, 어떤 날은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였습니다. 한도윤은 강민환의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 사채업자에게 남긴 문자, 윤수아 이름으로 오간 자금 흐름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저는 옆에서 자료를 함께 살피며 순서를 매기고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사무실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와 한도윤은 자료 정리에 몰두하다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지원 씨, 저녁 안 드셨죠? 한도윤이 물었습니다. 도윤 씨도 못 드셨잖아요. 근처에 늦게까지 하는 국밥집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한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름한 국밥집에 마주 앉아 저와 한도윤은 뜨거운 국물을 떠넣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한 끼를 온전히 다 비웠습니다. 이지원 씨, 한도윤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네. 제가 이 일 맡기로 한 거 그냥 사건 하나 맡는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한도윤의 눈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 로비에서 이지원 씨 부축했을 때 사람이 저렇게까지 부서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한도윤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다시 서겠구나. 그 자리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따뜻한 김이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옆에서 함께 서 있겠습니다. 한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든 채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강민환의 다정한 말들 뒤에는 늘 무언가 숨겨진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도윤의 이 짧은 말에는 어떤 계산도 어떤 그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한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오자 밤바람이 서늘했습니다. 한도윤이 자기 목도리를 풀어 제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하니까요. 한도윤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목도리 안으로 얼굴을 반쯤 파묻고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지어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저와 한도윤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를 오래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곧 마주할 폭풍을 위해 저는 조금 더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자리를 준비하겠다고 시댁에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아버님 생신은 제가 자리 예약할게요. 조용한 한정식 집으로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 다정한 목소리가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저에게 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아도 오라고 부를게요. 어머님이 그 애 좋아하시니까. 어머, 그 애도 온대. 잘됐다. 시어머니가 반색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날짜와 장소, 참석자 명단까지 정확하게 적었죠. 곧 답장이 왔습니다. 당일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다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은 이상하리만치 잔잔했습니다. 폭풍 직전의 바다처럼 말이죠. 그날 저는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진주 귀걸이를 걸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저는 저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이지원. 저 자리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지는 거야. 저는 립스틱 뚜껑을 딸깍 소리나게 닫았습니다. 한정식집 별실에는 이미 시부모님과 친정 어머니가 자리 잡고 계셨습니다. 곧 강민환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강민환이 활짝 웃으며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 뭘 이런 걸 다. 시아버지가 흡족한 얼굴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10분쯤 뒤 윤수아가 하늘색 원피스에 짙은 화장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셨어요. 윤수아가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수아, 너 언제 봐도 곱다. 우리 지원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시어머니가 윤수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지금부터 아시게 될 거예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 앞접시에 반찬을 놓아드리고 어머니께 국을 떠드렸습니다. 강민아는 시아버지에게 술을 따르며 넉살 좋게 웃었습니다. 윤수아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수아야, 넌 요새 남자친구는 없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야 뭐 좋은 사람 만나기가 어디 쉽나요? 윤수아가 살포시 웃었습니다. 내가 볼 땐 눈이 너무 높아서 그래. 우리 미란이 같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런 애가 어디 흔한가. 시어머니가 강민안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윤수아의 입꼬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그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민아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식사가 반쯤 끝났을 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가에 준비해뒀던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상 한가운데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뭐야, 그건. 강민안이 봉투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생신 선물 대신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부부가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무슨 말이야? 친정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놀라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봉투를 열고 저는 사진 몇 장을 꺼내 상 위에 펼쳤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팔짱을 낀 강민환과 윤수아, 차 안에서 입 맞추는 두 사람, 오피스텔 앞에서 다정하게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 사진 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안경을 고쳐 쓰고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민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 이게 무슨. 강민환이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자기라고 부르지 마. 저는 낮은 목소리로 잘랐습니다. 지원아, 이거 오해야. 이거 진짜 오해라니까. 강민환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오해.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강민환과 윤수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원이 명의로 대출 좀 더 뽑아야 된다는 강민환의 목소리, 자기 진짜 못됐다며 킥킥거리는 윤수아의 웃음소리. 그 소리가 별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젓가락을 놓쳤습니다. 젓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윤수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원아, 이거 조작이야. 누가 이상하게 편집한 거야. 윤수아가 두 손을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조작? 저는 다시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도 조작이야. 내 명의로 뚫린 마이너스 통장 내역, 우리 집 전세 담보 대출, 그리고 그 돈이 다 내 계좌로 들어간 이체 내역서. 저는 서류를 하나씩 상 위에 늘어놨습니다. 우리 지원이 이름으로 몇 억이 나갔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여기 계좌 명의자란 좀 봐봐. 저는 서류의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윤수아, 세 글자가 종이 위에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시아버지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강민환, 이 자식아. 네가 사람이야. 시아버지가 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릇들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강민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요. 강민환이 이마를 바닥에 대며 빌었습니다. 지원아,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강민환이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이 손, 어제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나 다 알아. 저는 강민환을 내려다봤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딸이 무슨 죄로 이런 꼴을 당해. 어머니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울어. 엄마도 울지 마. 그때 별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한도윤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원 씨 법률 대리인 한도윤입니다. 한도윤이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시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강민환 씨, 이혼 소장과 재산 가압류 통지서 받으시죠? 그리고 윤수아 씨는 위자료 청구 소장입니다. 한도윤이 서류 두 뭉치를 각각의 앞에 내려놨습니다. 뭐예요, 이게? 저는 안 받아요. 윤수아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거부하셔도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두 분의 통장, 부동산 모두 가압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윤수아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원아, 나 어떻게 해? 나 이 돈 갚을 능력 없어. 윤수아가 저를 올려다보며 울먹였습니다. 10년을 언니라 부르던 그 얼굴이 지금은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내가 그걸 왜 걱정해줘야 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아야, 우리 10년이야. 우리 우정 10년. 윤수아가 매달렸습니다. 우정?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남편 옆에서 킥킥거리며 나를 눈치 없는 호구라고 부른 게 우정이었어. 윤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계셨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조용히 흐느끼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께 팔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가요. 여기서 더 볼 것도 없어. 어머니가 제 팔을 잡고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며느리로 부족했던 저 이해해 주세요. 오늘부로 저 이 집안에서 정식으로 나갑니다. 저는 시부모님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지원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며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한도윤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 별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강민환의 울음소리와 시아버지의 호통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강민환은 변호사를 살 형편도 되지 못했죠. 저는 뺏길 뻔했던 재산의 대부분을 되찾았습니다. 윤수아에게 청구한 위자료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윤수아의 온라인 쇼핑몰은 문을 닫았고 강민환은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강민환의 이름을 부르며 시댁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저는 되찾은 돈으로 아담한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남향으로 창이 크게 나 있어 오전 내내 햇살이 들이치는 집이었죠. 현관문에 제 이름 석자를 새겨놓던 날, 저는 그 문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지원.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저 이지원 세 글자였습니다. 이삿짐 정리를 마친 저녁, 저는 한도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한도윤이 와인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집 좋네요. 햇살이 참 잘 드는 집입니다. 한도윤이 창가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창문이 마음에 들어서 이 집으로 정했어요.
저는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지원 씨. 한도윤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도윤 씨가 없었으면 저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저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챙 하는 맑은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물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창 안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어깨에서 힘을 뺐습니다. 새 집에서 맞는 아침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는 그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하루하루 선물 같았죠.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이혼 소식이 사내에 조용히 퍼졌지만 대부분의 동료들은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밀린 프로젝트에 다시 몰두했습니다. 새로 맡게 된 신제품 캠페인은 회사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이었죠.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고 시안을 검토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듯 저는 일에 저를 통째로 던졌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는데 사내 게시판에 낯선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마케팅팀 이 과장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글이 열리는 순간 손끝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케팅팀 이지원 과장이 사내 변호사와 오래전부터 불륜 관계였다. 착한 남편을 억울하게 몰아내고 재산까지 챙겼다. 지금은 그 변호사와 공공연히 만나며 회사 안팎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글 밑에는 저와 한도윤이 밤늦게 국밥집에서 마주 앉아 있던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한도윤이 둘러준 목도리를 하고 있었죠. 이게 뭐야? 저는 저도 모르게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조심스럽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과장님, 저글 보셨어요? 방금 봤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거 진짜 아니죠. 누가 저런 걸? 동료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사진은 그날 자료 정리하다가 늦게 밥 먹은 자리예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저는 겨우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분위기는 이미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탕비실 앞에서 저를 보고 갑자기 말을 뚝 끊는 무리도 있었죠. 점심시간에는 늘 함께 밥을 먹던 동기 2명이 다른 부서 사람들과 어울려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꺼내지도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에 팀장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이 과장, 게시판 글 봤지? 팀장이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네, 봤어요. 팀장님, 저거 사실 아니에요. 나야 이 과장 믿지. 근데 위에서 지금 시끄러워. 팀장이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신제품 캠페인 말이야. 이 과장이 대외적으로 얼굴 내밀어야 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진행하기가 좀 그렇다는 얘기가 나와. 팀장님, 저는 목이 잠기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미안한데 캠페인 총괄 잠깐 다른 사람으로 넘길게. 상황 정리될 때까지만. 팀장이 저를 마주보지 못하고 서류만 만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달간 밤을 새워가며 만든 시안이 눈앞에서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나와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동에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사건 이후로 몸이 부쩍 약해지셔서 2주 전부터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셨죠. 이지원 씨 되시나요? 지금 병실에 좀 시끄러운 상황이 있어서요. 얼른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떤 여성분이 오셔서 어머님한테 소리를 지르고 계세요. 저희가 말려도 나가지를 않으세요. 저는 코트를 걸치는 것도 잊고 회사에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도착하자 병실에서 새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죠. 아줌마 딸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지 알아. 아줌마가 딸을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런 여우 같은 짓을 하는 거 아냐? 윤수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윤수아가 어머니의 침대 앞에 서서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헤드에 몸을 기대신 채 파랗게 질려 계셨습니다. 윤수아. 저는 낮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수아가 획 돌아섰습니다. 꾸미지 않은 얼굴이 창백했고 눈밑은 검게 꺼져 있었죠. 왔어. 잘 왔어. 윤수아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엄마한테서 떨어져. 저는 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지원, 너 잘 들어.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쇼핑몰도 망하고 집도 뺏기고 통장도 다 압류됐어. 다 내년 때문이야. 윤수아가 이를 갈았습니다. 내 탓하지 마. 네가 뿌린 걸 네가 거둔 거야.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너 그 변호사랑 붙어 다니면서 잘 사는 거 나 다 알아. 사내 게시판 글 봤지. 윤수아가 삐뚤어진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거 네가 쓴 거지.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썼든 안 썼든 뭐. 사실인데. 엄마 앞에서 이러지 마. 나가. 저는 병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윤수아가 갑자기 어머니를 향해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아줌마도 알아도. 아줌마 딸 그렇게 착한 애 아니야. 남편 쫓아내고 다른 남자랑. 닥쳐. 저는 윤수아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윤수아가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간호사 두 분이 달려와 윤수아를 붙잡았습니다. 윤수아는 발버둥 치며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소란 속에서 어머니에게 뛰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가슴에 얹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저는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이 흐려지신 채 침대 위로 미끄러지듯 눕혀지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서서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큰 고비는 넘기셨지만 안정을 취하셔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도윤이었습니다. 급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요? 한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좀 안정되셨어요. 지금 주무세요. 저는 얼굴에서 손을 떼며 대답했습니다. 한도윤이 자판기에서 뽑아온 따뜻한 음료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도윤 씨, 네, 말씀하세요. 저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도 뺏기고 엄마도 저 지경으로 만들어놨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도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지원 씨, 네. 저 사람들 말이에요. 지난번에 법정에서 밟아놨을 때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한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저 진짜 다시 무너지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무릎이 꺾여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도윤이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지원 씨, 지금까지 잘 견뎌내셨습니다. 진짜로요. 한도윤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지원 씨가 무너지면 저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한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 이지원 씨가 얼마나 흔들릴지 계산하고 던진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예요. 한도윤이 저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번엔 절대 감정으로 대응하지 맙시다. 저 사람들이 저희 예상대로 움직이도록 조용히 판을 다시 짜죠. 저는 그 눈을 오래 응시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를 붙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시 시작할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도윤이 제 어깨에 얹었던 손을 조용히 거두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유난히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음료캔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어머니가 누워 계신 병실 문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안정시킨 다음 날 저는 반차를 내고 한도윤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도윤은 이미 책상에 자료를 잔뜩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벗어 걸고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시자마자 미안한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한도윤이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바로 시작해요. 저 이제 안 흔들려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우선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그 글, 어제 밤새 아는 사이버 수사관한테 부탁해서 IP 추적을 넣었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두 군데 PC방에서 올라왔더군요. 한 곳은 강민환 씨 어머님 댁 근처, 한 곳은 윤수아 씨 언니 집 근처였습니다. 한도윤이 지도를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두 지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눈앞에 놓이니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어머니 병원 CCTV 확보한 자료입니다. 한도윤이 태블릿 화면을 저에게 돌려줬습니다. 병원 로비로 걸어 들어오는 윤수아의 모습, 그리고 병실 앞 복도에서 어머니께 삿대질하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특수 협박이랑 스토킹 처벌법까지 걸 수 있습니다. 한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도윤 씨, 네. 저 이번엔 조용히 갈래요. 절대 해명하지도 대꾸하지도 않을게요. 좋은 선택입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기들 승리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한 번에 다 잡을게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도윤이 저를 잠시 응시했습니다. 저는 예전의 이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회사에서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빠진 자리에서 저는 다른 부서 지원 업무를 묵묵히 처리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저를 조롱하는 댓글이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그 게시글을 하나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캡처 화면을 매일 저녁 정리해 한도윤에게 넘겼습니다. 어느 밤 회사에서 늦게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려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걸음을 늦추지 않고 그대로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누르는 척했습니다. 응, 도윤 씨. 저 지금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요. 문 앞에서 만나요.
저는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뒤따라오던 발소리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사이드미러 같은 벽면에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죠. 그날 밤 저는 한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저 오늘 미행당한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거의요. 내일부터 저희 사무실 조사관 하나 붙일게요. 이지원 씨는 평소처럼 다니세요. 한도윤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한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지원 씨 잡았습니다. 뭐려? 윤수아 씨가 흥신소 하나 고용해서 이지원 씨 뒤를 캐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흥신소, 미행하던 그 남자, 흥신소 직원입니다. 저희 쪽에서 접근해서 자백까지 받아뒀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옅은 웃음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 인사팀에 정식으로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판결문 사본, 사내 게시판 글, 캡처 자료, IP 추적 결과지, 병원 CCTV 영상, 흥신조 계약서까지 모두 한도윤이 정리해준 서류철로 만들어 가져갔습니다. 이 과장, 이게 다 뭔가? 인사팀장이 안경 너머로 서류를 훑었습니다. 팀장님, 사내 게시판 글이 왜 올라왔는지, 누가 올렸는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넘길수록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게시글을 올린 시간, 위치,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두 사람의 이름과 판결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지원 과장, 이거 언제 이렇게 다 준비했나?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2달 동안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덮고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과장 미안하네. 우리가 성급했어.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신제품 캠페인 건도 제자리로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팀장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저와 한도윤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접수 창구에 고소장 세 뭉치를 나란히 내려놨습니다. 명예훼손, 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그리고 특수 협박까지 모든 죄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접수 담당관이 서류를 훑어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이 정도 자료면 바로 수사 착수 들어갑니다. 담당관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접수증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강민환과 윤수아가 나란히 경찰서에 소환되었습니다. 저는 참고인 자격으로 같은 날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반대편 복도에서 두 사람이 이끌려 나왔습니다. 강민환은 초췌한 얼굴이었고 윤수아는 마스크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강민환이 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원아. 강민환이 낮게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원아, 이거 다 저 여자가 시킨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도와준 거밖에 없어. 강민환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윤수아가 마스크를 확 내렸습니다. 뭐? 네가 IP 다 지우자고 했잖아. 네가 게시판에 올릴 문장까지 다 써놓고. 윤수아가 강민환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언제? 네가 병원까지 찾아간 건 나랑 상관없잖아. 네가 아줌마 병원 알려줬잖아. 내 입으로. 두 사람이 저를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이 달려와 두 사람을 갈라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한때 저의 세상이었던 두 사람이 지금은 형편없이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들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던 미련의 마지막 한 조각이 저 안에서 조용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한도윤이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도윤이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 사람들 서로 물어뜯더라고요. 저는 종이컵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공범 관계가 원래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무너지면 서로가 가장 무서운 증인이 됩니다. 한도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거 맞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도윤이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지원 씨, 이번엔 정말 끝난 겁니다. 저 사람들, 이제 이지원 씨 근처에 그림자도 못 얼씬거립니다. 한도윤의 눈이 흔들림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종이컵의 온기를 손안으로 느꼈습니다.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랗게 트인 하늘이 눈부시게 넓었습니다. 강민환과 윤수아의 재판 결과가 나오던 날, 저는 법원 앞 벤치에 앉아 한도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대신 한도윤이 마지막 선고를 지켜보러 들어갔죠. 바람이 제법 쌀쌀했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지원 씨, 방금 선고 나왔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강민환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까지 상당한 액수로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미 해고된 상태고 전과 기록도 남습니다. 수아는요? 윤수아 씨는 여러 죄가 겹쳐서 실형 살게 됐습니다. 짧지만 안에 있는 동안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스스로 잘 알게 될 겁니다. 한도윤의 목소리가 담담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등을 기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시야 가득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지원 씨가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한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습니다. 이따 저녁에 봬요. 제가 밥 살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을 내딛는 동안 저는 등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스르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법원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사귀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은행잎을 밟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저에게 사과했고 사내 게시판에는 회사 명의로 정정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보류되었던 신제품 캠페인은 다시 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밤을 새워가며 시안을 다듬었고 캠페인은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매출은 목표치의 2배를 넘겼고 회사는 상반기 최우수 프로젝트로 저희 팀을 지목했습니다. 인사 발령이 나던 아침 팀장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이 과장, 다음 달부터 이 과장이 마케팅 2팀 팀장이야. 팀장이 인사통지서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팀장님, 진작 승진했어야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늦었지. 축하해. 팀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 과장, 아니, 이제 이 팀장. 앞으로 잘해봐. 팀장이 웃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눈물이 왈칵 솟았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얼굴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눈밑이 짙게 꺼져 있던 그 이지원은 사라지고
눈매가 또렷하고 어깨가 곧게 펴진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향해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회복하셔서 이제는 병실 창가에서 화분에 물을 주실 정도가 되셨죠. 제가 들어가자 어머니가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지원이 왔어. 엄마, 나 승진했어. 팀장 됐어.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이 했다. 진짜 많이 했어. 어머니가 제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야.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가 뭘 해준 게 있다고. 다 우리 지원이가 이 악물고 버틴 거지.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그렇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한도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따로 마음을 확인하는 요란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저녁 함께 밥을 먹고 어느 주말 함께 산책을 하고 어느 밤 함께 영화를 보다가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미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따사로운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한도윤과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강물은 잔잔하게 반짝였습니다. 운동을 나온 사람들, 유모차를 미는 부부, 강아지와 뛰노는 아이들이 저희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지원 씨, 한도윤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이제 저 좀 다르게 부르면 안 됩니까? 한도윤이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늦추고 한도윤을 쳐다봤습니다. 한도윤의 귀끝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도윤 씨, 저는 그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한도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하게 부를게. 나도 그냥 지원이라고 불러. 지원아. 한도윤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반말로 불렀습니다. 저는 그 부름에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응. 오늘 아침 참 좋다. 한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응, 진짜 좋아. 저는 한도윤의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한도윤이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다른 손을 잡고 있으면서 저는 이 따뜻함을 몰랐습니다. 이제야 저는 알게 되었죠. 진짜 따뜻함이 어떤 것인지, 진짜 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저는 강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난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수안의 오피스텔 앞에서 얼어붙어 서 있던 밤, 서재 바닥에서 서류를 쥐고 흐느끼던 아침, 한정식 집에서 사진 봉투를 던지던 그 순간, 병원 복도에서 무릎이 꺾이던 저녁까지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저는 지금 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응. 나 예전에는 누가 내 손을 안 잡아주면 안 걸어갈 줄 알았어. 저는 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아. 내 발로 걷다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옆에서 같이 걸어주면 그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걸. 한도윤이 저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지원이 그동안 정말 잘 걸어왔다. 한도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잡은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바람이 강 위를 스쳐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오래 맞았습니다. 누구의 아내여서도 아니고 누구의 친구여서도 아니고 누구의 딸이어서도 아닌 그저 이지원이라는 이름 하나로 여기까지 걸어온 스스로가 새삼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다시 강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강물 위에서 반짝거렸습니다. 그 반짝임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지나온 시간마다 흘렸던 눈물 같기도, 견뎌낸 새벽마다 삼켰던 다짐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한도윤을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한도윤도 저를 향해 마주 웃었습니다. 따사로운 일요일 아침의 햇살이 저희 두 사람 위로 잔잔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지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하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벼랑 끝에서도 이지원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삼키며 증거를 모으던 새벽, 웃는 얼굴로 밥상을 차리던 아침, 사진 봉투 하나로 10년 세월을 뒤엎던 그 자리,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 악물던 병원 복도까지, 그 모든 시간이 모여 이지원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걸을 수 있다고 믿던 여자가 이제는 제 두 발로 걷다가 마음이 맞는 사람의 손을 마주 잡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한 번쯤 찾아올지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때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을 지켜낼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요. 쓰디쓴 시련을 딛고 피어난 이지원의 오늘이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누군가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